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마다 높다란 초고층으로 가로막힌 곳.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의 도시입니다. 지상보다 하늘과 더 가까운 초고층 살이. 이제부터 그 삶의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2017년 영국 런던 서부 켄싱턴 24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불과 30분 만에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And we could hear people screaming, help me, and flashing their phone lights to let people know that they were there. 불길이 잡히기까지 6시간, 사망자 72명. 영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화재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 이곳 역시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소한 실수 혹은 부주의, 우리의 일상 가까이 화재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38층까지 화재가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밑에서부터 중간 저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중간으로 타고 올라갔거든요. 건물 외벽의 가연성 외정재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화재였습니다. 고가 사다리는 12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화재 진압이 필요한 38층까지는 닿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화재에 치명적이라는 걸 경고했던 당시의 화재. 이후 초고층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에는 가연성 외정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피난 안전구역,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했죠. 고층 건물은 구조적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어 화재가 났을 경우 골륜타임은 턱없이 짧고 위험성은 그에 비례합니다. 취재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 어느 정도 빨리 확산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 방식의 외벽, 그리고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공법을 적용한 외벽입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불이 넘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고 하는 발포성 소재를 집어넣어서 이제 불이 났을 때 위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지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험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목표고. 완전히 불에 타는, 그러니까 전소의 기준 온도는 600도. 실험은 높이 10m의 모형 상층부에 온도계를 설치해 6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할 예정인데요. 먼저 초고층을 지을 때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화재 실험. 전소의 기준인 600도까지 이르는 시간은 불과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특수 단열 공법을 적용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경우 전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3분, 전소까지 5배에 가까운 시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4분 정도의 이 제품이 무너지면은요, 거주하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하면 예방하면 가장 최선이고요. 만약의 경우에도 이 거주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이전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고층이 늘고 있는 만큼 초고층 건물의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은 대형 화재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이유로 커튼 월 구조를 지적합니다. 건물 외벽체와 그다음에 커튼홀 방식으로 사용되는 중간에 단열재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가 되고 있는 외벽 마감 재료가 있게 되는데 이 중간에 단열을 목적으로 가운데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화염이 난 불꽃이 가운데 공동을 채우고 들어가면서 가연성 물질들이 같이 그 외벽재를 타고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 화염이 올라가는 굴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화염은 수평으로 확산하는 것보다 수직으로 확산하는 게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의 더 큰 확산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용 공간을 늘리기 위한 단열재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면서 외벽 중공층을 타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구조. 이것이 초고층에 사용되는 커튼월의 한계입니다. 발코니 없이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구조 역시 화재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연성을 가지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보다 유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재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단열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단열재가 가연성 물질이라면 똑같이 화재 수직 확산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리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 외벽재가 훨씬 더 알루미늄 복합 패널보다 안전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골든타임. 초고층 화재를 대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초고층 화재는 건물의 높이만큼 화재 확산 속도 역시 가파릅니다. 초고층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화재 진압 장비 역시 진화가 필요한데요. 70m 소방 굴절 사다리가 접근 가능한 지점은 최대 23층. 초고층의 높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굴절차 같은 경우는 전국에 2대 70m 지상에서 70m 전개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개했을 때 건물에는 한 20층에서 23층 정도 그까지밖에 전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상층에서 지금 LCT도 있지만 100층 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의 경우 초고층이 밀집해 있다 보니 고성능 장비들이 갖춰진 편. 400m까지 송수 기능이 있는 고성능 펌프차 스카이캡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스카이캡스 기능이라 가지고 물하고 공기하고 그다음에 소화액하고 합쳐서 올라가는데 이게 400m까지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연결 송수가 겸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을 갖다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고 좀 효율적으로 그 전용 배관이 돼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 100%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먼저 연결 송수관에 호스를 연결하고 화재가 발생한 지점으로 진압을 시도합니다. 초고층 화재 진압은 수많은 한계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래도 기압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손으로 짚어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마음은 많이 급해집니다. 화재 현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력이 절단된다든지 전기 공급 장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전력 공급 장치가 차단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일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력이 차단된 경우 소방대원들은 화재 지점까지 직접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 주상복합 아파트 최고층은 70층.
초고층 화재의 한계는 가장 먼저 몸으로 전해집니다. 특수 방화복, 화재 진압 장비, 각종 안전 장구만 약 20kg.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화재로 인한 고온까지 더해져 체력 소모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제일 먼저 그 호흡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관들이 1층부터 70층까지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제일 먼저 체력적으로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고요. 두 번째, 올라오면서도 한 명의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는 그렇게 그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그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화재입니다. (2017년) 영국 그랜필 화재. 40여 대의 소방차, 25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건물 외부의 가연성 피복제가 화재의 원인, 현장에서의 미숙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일산의 한 초고층 아파트. 정부 산하 복합재난대응연구단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저희 실험할 때 다치시지 않게 조심히 잘 하고 10대부터 80대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 시간을 알아보는 실험. 피난 안전층이 있는 33층에서 출발해 아래층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평균 대피 시간은 약 5분 40초. 하지만 대피 시간이 가장 늦은 사람의 경우 15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이나 화재로 인한 열기와 연기,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피 시간은 이보다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대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고층 같은 경우는 연기 연돌 효과에 의해서 진일치기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난로는 한계가 있고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 갖다 일시적으로 다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피난청 지상 1층까지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불의 이제 이동 경로라든지 또 화염의 이동 경로가 사람의 이 대피 이동 경로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목격해온 수많은 화재의 대부분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참사로 기록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 건물의 층수에 비례한 위험 때문에 화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초고층은 그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 지난 9월 태풍 타파가 부산을 강타했습니다. 거리 한가운데를 어지러이 휘감고 도는 회오리 바람.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들이 속출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쏟아내는 물폭탄. 유리창이 깨지는 일은 셀 수도 없습니다. 기상청 관측 사상 가장 많은 태풍이 지나간 올해. 그런데 올해 한 해
유난히 많이 거론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빌딩풍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빌딩풍의 공포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여기 오면 막상 건물풍이 세서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다 보니까 제가 이불이랑 싸들고 지금 들어와서 태풍 때문에 자고 있어요. 태풍 부는 날에는. 여기 보면 유리 파편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최근에 저희 아들이 팔을 다쳤거든요. 넘어지면서 유리가 박혀가지고.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는 태풍의 위력. 태풍은 지나갔지만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지고 쓰러지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주민들은 매일이 태풍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9월 한 21일 이때부터는 거의 매일 같이 이렇다 보시면 돼요. 네, 매일 이래요, 정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유리창이 깨지고 간판이 떨어집니다. 각종 시설물이 부서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바람이나 비가 조금만 와도 바람은 가게 매장 문을 못 엽니다. 저 유리창이 저 위에 저 볶음집도 깨졌거든요. 바람으로 인해서 탁 깨졌단 말입니다. 이거 깨질 것 같은데 공간고 가고. 지금 봐봐, 지금 보는 봐봐요. 간판을 몇 번이나 교체하셨어요? 지금 처음이죠. 이거 생기고 나서. 예, 처음이죠. 10년 만에 처음이죠. 요번에 알았죠. 저도 이런 큰 건물이 생기면 골바람이 생기는구나, 바닷가 쪽. 이제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배웠죠. 요거 생기고 나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는 주민들. 이곳 상가들과 멀지 않은 곳엔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 초고층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리 붙이기 전에는 바람이 저 사이사이로 빠져나갔는데 시공상 저 유리를 붙여야 되잖아요. 붙이다 보니까 바람이 돌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도 바람이 다닌다고요. 꼭 여기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이 모여갖고 밑으로 막 내려온다고. 저희는 2월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렇게 바람이 센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건물이 지어 올라가고 이제 철골 구조물에서 유리가 점점 붙어가면서 건물풍이 점점 세지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유리가 다 붙어지면서 건물풍이 이렇게 무섭게 될 줄 몰랐어요. 완공 전으로 확연히 달라진 바람. 그것은 단지 느낌의 차이일 뿐일까요? 취재진은 부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국내 최초 초고층 밀집 구역에서 빌딩풍의 존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장소는 70에서 80층의 초고층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 주거 세대만 약 1만여 가구에 달하는 곳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빌딩이 제일 많다고 하는 곳은 강남과 해운대입니다. 하지만 초고층 빌딩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곳은 또 특별히 해운대고요. 근데 강남은 바람이 태풍이 오는 경우 바람 지나가는 정도지만 여기는 바로 앞에 보시는 해운대 바닷가처럼 지진 해일이나 아니면 이런 해일에 의한 피해를 해서 파도 높이가 10m, 20m까지 덮쳐가지고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마린시티로 태풍급의 강한 바람인 50m/s를 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측정된 바람은 그보다 더 강한 64m/s. 초고층 건물들 사이로 곳곳에서 회오리 바람, 즉 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빌딩의 풍속 변화, 그 결과는 더 뚜렷합니다. 최대 30% 가까이 증가한 풍속. 최근 들어 빌딩풍을 신종재난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보면 일단은 바람이 만들어지는 그 형상은 이제 이런 빌딩풍 자체가 건물의 형상이 기인하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건물이 될 때는 더 바람의 이제 강도가 세지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특히 그런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좀 더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 그 지역에서는 소용돌이 치고 또 이격거리가 넓은 경우는 좁다가 넓어진 경우로 인해서 바람의 풍속이 더 세지는 그런 현상까지 도출하였습니다. 빌딩풍은 해안가의 초고층에서 더 위협적입니다.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 강남의 경우 바람이 지나가는 길목이나
해당 건물만 영향을 받는다면 해안과 가까이 있는 초고층의 경우 해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피해, 한마디로 부산의 초고층은 빌딩풍에 더 취약한 것입니다. 오마이갓, 저 어떡해. 차 밀렸어. 차 미끄러졌어. 대부분 뭐 부산의 어떤 매립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아주 뭐 고밀도로 개발한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굉장히 이제 자연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죠. 해안가에. 또 요즘 뭐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 재난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개발을 위험 지역에 노출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지금도 이제 뭐 센텀 같은 경우나 마린시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태풍이 치고 하면 굉장히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용은 실제로 또 다른 세금으로 이렇게 그걸 메꿔줘야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간판이나 지붕이 날아가고 떨어졌다. 배기가스가 소용돌이 치면서 대기 오염을 발생시키는 빌딩풍. 빌딩풍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재난입니다. 그러나 빌딩풍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이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빌딩이 그 바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설계에 대해서 기준뿐만 아니라, 그리고 빌딩이 들었음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미치는 그 영향까지 분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는 이 빌딩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전도되지 않는 것까지만 구조적인 안정성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정량화되면 법적 기준까지 갈 수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법제화까지 가야 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구. 지구는 그만큼 더 뜨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초고층은 그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지난 8월 취재진은 남양 구조의 일반 아파트와 72층 높이의 초고층 두 곳의 장소에서 열 이동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각 두 곳의 실험 장소 역시 해운대를 기준으로 모든 외부 조건 역시 최대한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실험 당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두 곳 모두 외부와 바람이 통하는 창문을 모두 밀폐한 상태. 냉방 장치까지 모두 끈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9시 기온은 두 곳 모두 29.4도.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일반 아파트의 최고 기온은 29.9도, 초고층의 경우 34.7도, 약 5도의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특이한 점은 일반 아파트의 경우 오후 5시 점차 아침 무렵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데 비해 초고층의 경우 한낮에 올랐던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현상은 커튼월, 즉 유리벽이 열을 받아들이는 파장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땡볕이라고 이야기하는 바깥에 직달일사는 태양의 높은 표면에서는 단파의 형태로서 그게 유리를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되어서 침투해서 실내에 침투가 되면 바닥이나 그런 표면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 그럼 바닥에서 그 높아진 표면 온도는 단파가 아니고 파장대가 긴 장파, 원적외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실내로 그 여름 복사열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유리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온실 효과다 그러죠. 그래서 비닐 하우스와 같은 원리로 유리 면적이 넓은 건물에서는 그런 형태로 실내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초고층의 에너지 소비는 열의 이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열을 직접 받는 커튼월 구조는 외부의 열을 그대로 흡수해 인공적으로 냉방을 가하지 않으면 열을 내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면 시원하지만 건물 바로 바깥에 환풍기 있는 곳은 그 열기가 얼마나 심합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게 공업지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건 건물입니다. 고층 건물. 실내 열을 식히기 위해 다시 에너지가 소비되는 구조. 실제로 월 평균 소비 전력을 비교한 결과 초고층 아파트 공용 공간의 소비 전력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최대 3배에 이릅니다. 뜨거운 초고층이 뜨거운 도시를 만드는 셈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커튼홀은 열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열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합리적이 않은 구조다. 특히 이 주거에서는, 주택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그 전에 커튼홀로 된 많은 아파트들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해서, 왜냐하면 열을 뺏기거나 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들어오거든요. 건축법에 맞춰서 지었다고 했을 때도 단열 성능이 유리 부분이 한 10배 정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일단 그런 단열성의 차이, 그리고 유리로 복사열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차이, 뭐 그런 차이로 해서 커튼홀이 그런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불리하다. 초고층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오다 교수는 3세에서 5세 사이 5층 이하의 저층에 사는 아이들과 14층 이상 고층에 사는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자립도를 다양한 항목으로 비교 연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一番最初に出てきたのは高いところに住む子どもは外へ出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お母さんと子供がいつも高いところの部屋でべったり一緒にいる時間がすごく長くなっちゃう。これ母子密着という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によって、子供の日常の生活習慣、例えば靴を履く、服を着る、挨拶をする、こういったことができない子どもがいっぱい上の方にいるんです。 가장 두드러진 결과를 보인 것은 한밤중의 실내, 바로 아이들의 야뇨 비율이었습니다. 저층에 사는 아이들의 야뇨 비율은 9.5%, 하지만 고층에 사는 아이들의 경우 무려 27.3%였는데요. 오다 교수는 아이들의 낮은 자립도가 야뇨로 이어졌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ということは外へ出られないためにそういう日常生活のための習慣が上の方の子どもたちはなかなか、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それが一番最初の知見見つかったことですね。 고층에서의 생활은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544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두통과 요통 등 모두 16개의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고층에 사는 성인들의 건강 상태가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これに今度は伴って高さで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それを調べていってきたわけですね。高さに何かあるんじゃないかと。そうするといろんな病気が出てきたわけですね。先ほどお話したようにそこに住む人たちの影響がちっちゃい子どもたちから年齢がおればおるほどいろんな影響が出てくると。だからそれで伴って調査が始まったわけです。 고층 건물의 구조가 때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난 2003년 45층 높이의 홍콩 아모이 가든에선
무려 321명이 사스에 집단 감염되었는데 그중 132명이 한 동에서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건물 내 하수관을 통해 저층에서 고층으로 순식간에 병원군이 전파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집단 감염의 굴뚝 효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스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감염되는 질환, 홍역은 2016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일본 열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아베노 하루카스입니다. 지난 2월 이곳에선 18명의 홍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는 건물 안 한 행사장에서 접촉한 점원과 손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 곳에서 가능한 건물의 구조는 초고층의 폐쇄성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렇게 고립된 사람들, 바로 고층 난민입니다. 住むことによっての影響が出てきてるわけですよ。ですから上に住めば住むほど先ほどお話したように外に出なくなっちゃう。人と会いたくない。でバックボーンはメンタルの影響がそれに重なってくるわけです。逆に言えばメンタルが弱い人は神経質な人は上に住むべきでないっていう話ですね。で住むことのあれは自覚してないとダメですよと。自覚してなおかつ住みなさいってことですね。초고층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고층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 마천루의 상징이라는 뉴욕. 그러나 이곳에서도 초고층에 대한 시선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You end up with a city that looks like it's composed of trophies from an athletic contest. You know, each one is different, each one is kind of crazy looking. So we've kind of lost a common language of what architecture is trying to express other than how special we are and how great we are, you know. But I don't worry too much about that because I think the economic issues are far above in importance to the aesthetic complaints that we're hearing. And I also would caution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se changes are coming fairly soon. This is not very far off. You know, a lot of these buildings will not even have one full generation of life. 무엇보다 우려하는 건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는 초고층, 즉 우리의 용적률 계급 사회가 그랬듯이 초고층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분리된 신분을 나누는 계층화 현상입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the tall buildings are trophies. They're trophies for the developers, they're trophies for the companies that put their name on them, and that's one of their purposes. I'm not condoning it plus or minus, but to pretend that isn't a motivation would not be true. What you're speaking to, does the symbol of the tall, elegant, sleek skyscraper hearken to those on the street, the difference in disparity of haves and have-nots in this country? Yeah, technically, I'm sure it certainly does. 맨해튼은 뉴욕에서도 초고층이 밀집한 구역이지만 고층 건물의 개발 관리를 위해 1916년 조닝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신축 건물의 규모를 규제하고 무엇보다 높이 제한을 통해 저층을 유도합니다. 개발과 규제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Everything is controlled in New York City. Nothing happens that isn't subject to government control. We have a zoning regulation which applies to every property in the city. So to say there's uncontrolled development is to misunderstand. There is only controlled development.
that's the job of the city planner. 뉴욕에선 각 지역이 정체성을 갖고 또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목적의 지구를 설정합니다. 바로 맥락 존인제입니다. 경관 조망, 상업 강화, 복합 용도 지구처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특정 구역의 개발, 그 과정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Part of the magic of New York is that people walk on the street, you walk on Fifth Avenue, you're walking, you have a lot of money, somebody doesn't have any money but they're walking next to each other, they're sharing public space. A city should be a place of opportunity for everyone, for the rich, the poor, for them to be together, to understand each other.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이 어우러지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선 건물, 특히 초고층의 폐쇄성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the other kind of wrong sort of development that is being built is just skyscrapers, which are built on no public domain, right? So the idea is you come down from the 50th floor, you go into your car and you disappear. How will you make a city? How will you meet each other? How will you understand who all live in the city? You're building slums of the future or ghettos of the future. 도시와 건물, 사람의 조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뉴욕. 뉴욕의 일관성 있는 도시 정책, 그리고 규제의 역사 속에는 한 사람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시민의 힘을 강조했던 제인 제이콥스. 그녀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시민운동가입니다. Anything was going to happen to reverse the way things were being done, and the citizens had to take some initiative, and the citizens had to frustrate the planners. 제인 제이콥스는 1950년대 미국의 도시 재생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So I think Jane Jacobs was very much about the city being people-centric and providing for all,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e city is about empowering people. 빠르게 변화하는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거대한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일부 정치인과 개발 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끝내 막아낸 그녀. 그녀가 원했던 도시는 건물이 중심인 도시가 아니라 소수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개발의 이면에 언제나 의문을 제기했던 제인 제이콥스의 생각은 사람들의 공감 속에 점차 시민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Just to make money for a development or just to have novelty is doing something criminal. Stop being victims. I think it's wicked in a way to be a victim. It's even wickeder to be a predator, but it's wicked to be a victim. You can't, as an individual, you can't do anything, but you can organize. Then you fight that. You refuse to be a victim of that. 비록 자로 잰 듯 아름답진 않아도 혼란 속에서 도시는 살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도시의 활력과 생기는 다름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점점 파괴되어가는 도시. 그런 도시는 좋은 도시일 리 없습니다. I believe that a great city is created by people. And for people to be attracted to the city and to keep coming, there has to be a great public realm. That public realm are streets and squares and parks. That is what we all use every day in common. It belongs to us. It isn't private property. And to the degree that
these streets and squares are desirable, people will be there. And that's how we create a great city. 좋은 도시란 그곳에 사는 시민이 만든다는 것.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얼마 남지 않은 부산. 그나마 온전한 해안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 기장입니다. 바닷가로부터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 이곳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부산의 두 번째 사전 협상 대상지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우리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요만치 가격에 협상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돈 몇 푼 주고 너거는 뭐 돈만 받으면 되는 주민들 알겠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주거와 문화관광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로 개발할 뜻을 밝힌 건설회사. 개발과 관련한 부산시의 향후 도시정책이 주목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이 한국유리가 계획대로 약 2,500세대 내지 3,000세대 되면 차량도 엄청 붐비를 끼고 우리 주민들하고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을 줬으면 우리는 저층에 진짜 시골 마을같이 살고 있는데 49층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지으면은 우리가 그 건물 그늘에 관리하고도 우리가 못 사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주민들은 우리하고 100%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협의가 끝난 뒤에 이걸 진행해야 안 되겠냐 그래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제2의 LCT는 다시 하늘을 향해 올라갈 겁니다. 지난 4월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공사장 현장 주변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 등장인물 이런 것들을 설치 미술을 하는 조영섭 작가. 그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내 시야를 가로막는 거대한 어떤 물체가 과연 나의 어떤 그 일상에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침해당한 거잖아요. 그 침해당한 것들에 대한 아주 사소한 분노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전시회를 통해 초고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해안을 뺏긴 자리에 들어선 초고층. 그 건물과 함께 누군가의 욕망이 끊임없이 상승합니다. 초고층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작품은 초고층을 우리의 공기마저 앗아가는 횡포의 주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도시의 욕망. 욕망을 키우지만 정작 불편한 사실에는 눈을 감는 도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안전하고 또 행복하신가요?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 무기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단 말이죠. 자연과 인공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소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건물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리를 이루고 있는 건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크게 확대하면 도시가 돼요. 이 도시를 어떻게 오래오래 살릴 건가, 재생시킬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한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도시를 물건처럼 보지 말고 생명으로 보자.